201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팝 가수 밥 딜런이었죠. 흰 비둘기가 모래밭에 잠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너야 하나. 얼마나 더 많은 포탄이 날아가야 영원히 쏠 수 없게 될까. 밥 딜런의 음악은 세계 반전 운동의 큰 기폭제가 됐습니다. 때로 음악은 그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보다도 사람들에게 깊고 강렬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구나 삶이 견디기 힘겨운 것이 될 때는 음악이 주는 힘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투쟁 현장에는 음악이 있었죠. 음악은 사람들을 단단하게 묶어 세우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정율성이 연안에서 보낸 시절은 음악이 가진 힘을 율성 자신은 물론 많은 동지들이 함께 공감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암울한 시대,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조국 독립의 희망을 노래하며 혁명가로서 그리고 음악가로서 절정에 있던 그 시절이었죠.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는 프랑스 독립군들이 부르던 군가였습니다. 경쾌한 음악 라 쿠카라차 역시 멕시코 농민혁명군들의 노래였습니다. 조선 총독부로부터 금지까지 당했던 눈물 젖은 두만강이 나온 것도 1930년대. 독립군으로 떠나버린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이 노래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성예터, 애수의 소야곡, 임방울의 쑥대머리까지 그 시절의 노래는 서럽고 슬펐습니다.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투쟁의 전선으로 간 정율성의 노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1937년 정율성은 혁명의 도시 연안으로 갑니다. 연안 가는 길이 그리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항일 전선을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했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여기에 일제의 감시도 극심했습니다. 연안으로 가기 전 그가 먼저 거쳐간 것은 서안의 팔로군 판사처. 연안으로부터 남쪽으로 400km 떨어진 서안은 당시 홍군의 전초기지였습니다. 1937년 가을, 율성은 이곳 서안의 팔로군 판사처에 도착합니다. 在1937年的8月25日呢，这个办事处正式设立。那么它主要承担了3大历史任务。那第一项呢，就是宣传中国共产党抗日民族统一战线的政策。那么第二项呢，就是向延安八路军前线，输送物资以及领取军饷。那么第三项呢，主要是把一些爱国青年、国体友人以及我们八路军的军政干部呢，转送到延安。 당시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국민당 장제스의 정부원들과 일제의 첩자들까지 시시탐탐 연안의 공산당 군사작전 파악을 위해 스파이를 잠입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산당 지도부는 연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이 팔로군 판사처에 집결시켜 사상 검토와 신원을 확인한 뒤 사전 교육을 시켜 연안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팔로군 판사처는 연안으로 가는 관문이자 전초기지였던 거지요. 정율성 또한 이곳을 통과해 연안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관 벽면에 걸린 국제 우인 명단에 정율성 이름 석자가 보입니다. 所以当时因为冼星海从我们这儿曾经2次途经，所以这儿专门给他辟了一个房间，因为是人民音乐家冼星海。那么当时呢，那个郑律成在1937年的10月份，也是从我们八办到了延安。 우리에게는 잊혀진 이름 정율성.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땅 곳곳에 이토록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의 이름과 흔적들. 이 흔적들은 정율성 개인이 아닌 일제에 맞서 싸운 조선 청년의 루트이기도 합니다. 白求恩，还有我们的郑律成，以及史莫特莱、艾达加斯诺、海伦斯诺，那么他们都是从我们八办然后转赴延安的。与我们这里呢，主要是当时延安的南大门，很多的这些国际友人从这儿经过呢，需要在我们这里办理一些转换一些手续，所以大部分都是从我们这儿走的。 섬서 북부의 중심지에 위치한 연안은 연하와 남천하가 흐르고 보탑산과 봉황산, 청량산이 둘러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1400여 년간 선북지방의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중심이었고 중국 혁명의 성지라 불리는 곳입니다. 혁명 유적지들을 보기 위해 중국인들이 찾아오는 혁명 관광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보탑산은 연안의 상징으로 한가운데 있는 팔각 보탑의 높이는 44m, 모두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각식 벽돌 타반 나무 계단을 따라 오르면 연안시의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곳 연안을 찾은 정율성은 굴을 파서 숙소를 짓는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조선 땅과는 사뭇 다른 연안의 황토 언덕을 오르면서 24세 젊은 음악가 정율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저는 다시 연안에 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가 왜 이 머나먼 터키에 왔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한시라도 빨리 해방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갈 수 있겠지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 해방을 앞당기고 어머니에게 가릅니다. 당시 연안에는 군사훈련을 하는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문화양성을 위한 기관들도 함께 세워졌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이 문화야말로 혁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마오쩌둥은 대장정을 하는 동안 마을에서 늘 연극을 했고 연극을 통해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백마디 말보다 문화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절감했던 것이죠. 마오쩌둥은 혁명을 위해선 문화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연안에 문화교육기관을 세웠고 그런 연안의 분위기는 예술가 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연안에서 율성은 산베이공학 제1기 7대에 입학해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습니다. 그가 이 학교에서 가창과 지휘를 공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늘 노래를 했고 노래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산베이 공학을 졸업하고 난 후 율성은 다시 루쉰 예술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지금은 연안대학 루쉰 예술학원 전과 교학부로 이름이 바뀌어 음악, 미술, 문학 등을 가르치는 공립학교가 됐습니다. 루쉰 예술학원 음악학부. 그는 이곳에서 연안송이라는
그의 인생 최고의 대표곡을 작곡합니다.夕阳照耀着山头的塔影，月色映照着河边的流萤。 한국의 아리랑에 비유되는 연안송. 24세 젊은 음악가 율성의 감성이 담긴 노래이자 연안에 놓인 젊은 청년들의 서정이 담긴 이 노래는 정율성이라는 음악가를 중국인들에게 각인시킵니다. 당시 이곳 연안성 대강당에서 열린 집회에는 마오쩌둥을 비롯한 쟁쟁한 인물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 충룡이 준 만돌린으로 리듬을 타며 그는 연안송을 불렀습니다. 유장하면서도 항일투쟁의 의지를 담은 서정적인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孙立生同志他的创作，我觉得在中国的抗日战争当中起了很大的作用。他作品的旋律都是很流畅，非常好，而且阐述这个主题都非常清楚。比如说《延安颂》啊，比如他的《八路军进行曲》，他都是，他的旋律，他的这些都和当时的抗日战争和那个时局结合得很紧的。我们一天就吃这么2土豆，没有吃的，或者吃一把枣子，就是生活很苦那时候。所以当时反映那个劳动生活的歌曲，还写了一部分，也写得很好。谁都会唱《延安颂》。 정율성의 연안송은 날개가 돋친 듯 연안에서 모든 중국 내 항일 전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팔로군 투쟁 기금을 모금할 때도 언제나 연안송이 연주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국 국영방송 CCTV에서 내보냈던 혁명 드라마 제목도 바로 연안송이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각지의 합창단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가 바로 연안송입니다.但是这首歌曲为什么脍炙人口、影响久远？主要是那里边的那种气势、那种大气磅礴、那种真情实感。 感染了很多的人，只要是在延安生活过的人、工作过的人、战斗过的人，一定忘不了延安，因为延安真的是我们中国共产党人心中的圣地，是很多海外华侨沦陷区的受苦受难的同胞们心中的圣地，也甚至是全世界当时追求民族独立国家解放。 人民幸福的这样种人们的心中的圣地，所以当这首歌写成以后，能打动很多人，感染很多人的原因。 연안에 머물던 시절
정율성은 가장 많은 혁명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음악가로서도 혁명가로서도 절정에 있었던 시절이 바로 연안 시절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머물던 38년 7월 말, 정율성은 루신 예술학원을 졸업하고 그해 8월 중국 인민 항일군정대학의 정치부 선전과 지도원으로 부임합니다. 학생에서 음악대학의 교수로 지위가 바뀐 것입니다. 이 대학에는 난징에서 아쉽게 헤어졌던 김산이 일본 경제학과 물리 등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뭐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폭탄 한 번을 일본군한테 던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신금을 울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조선 민족이었거든요. 그들도 이제 사실 조선 민족,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우수성을 일찍이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적 지식의 보급, 학습, 이것을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일본 제국주의자를 몰아내자는 데서는 조선과 중국이 하나 되자라고 당시에 슬로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마르코 폴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극찬했던 노구교 다리 근처에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복원한 이 기념관 벽면에 악보 동판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군가의 악보입니다. 정율성이 1939년 연안 시절에 작곡한 팔로군 대합창 가운데 한 곡입니다. 마침내 그의 음악이 항일투쟁의 가장 유효한 무기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在当初我们选择抗战歌曲的时候，我们一共选择了有4首，有《义勇军进行曲》，然后呢有《八路军之歌》《新四军之歌》，这几首歌呢代表着首先呢《义勇军进行曲》呢后来呢成为中国的国歌，那么它呢是在中国的影响力是非常大的。 1990년 9월 22일 제11회 북경 아시안게임. 개혁개방의 기치 속에서 14억 중국 대륙의 자존심을 드러낸 이 국가적인 이벤트에서 울려 퍼진 노래. 힘있는 중국의 기상을 드러낸 이 노래는 바로 정율성이 항일군정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작곡했던 팔로군 행진곡이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팔로군 대합창 가운데 한 곡인 팔로군 행진곡은 연안에서 불려지기 시작해 이후 중국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변변한 무기조차 없이 일본군에 맞서 싸우던 팔로군들은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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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을 향한 대오, 조국의 대지에 섰다로 시작하는 이 노래를 부르며 결기를 다지고 힘을 냈습니다. 혁명의 도시 연안에서 그가 쓴 특별한 음악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 연안 혁명기념관에 있는 이 사람, 닥터 노먼 베순의 추도곡이었습니다. 질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질병을 배태한 그 사회를 고쳐야 진짜 의사다. 전 세계 의료인들의 표상, 닥터 노먼 베순. 중국 팔로군의 항일전선에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의료인들을 양성하다 폐혈증으로 죽어간 캐나다 출신 의사였습니다. 이곳 연안의 중앙교례당에서 거행될 그의 추도식을 앞두고 당 지도부는 정율성에게 추도곡 작곡을 의뢰합니다. 마오쩌둥이 추도사를 하고 정율성이 쓴 추도곡이 노먼 베순의 장례식에 울렸습니다. 뜨거운 혁명의 열기를 품은 젊은 예술가. 그는 음악으로 연안을 사로잡은
스타였습니다. 항일 군정대학에 다니던 여학생 정설송과 사랑에 빠진 것도 이 시기입니다. 국경도 팍팍한 현실도 뛰어넘는 것이 사랑. 율성은 평생의 동지를 연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우언라이 전 중국 공산당 총리의 비서이자 자식처럼 총애를 받은 그녀는 훗날 중화인민공화국의 뛰어난 외교관으로 네덜란드, 폴란드 대사를 지낸 여성 혁명가 정설송이었습니다. 那个我母亲当然就对他很有好感。按他说的话，我爸爸英姿飒爽，很帅气的那么一个，再加上呢，他有才干，他的创作，他不说把严肃已经都唱遍整个延安城了。那么他的这种艺术上的才干，那当然也很就很欣赏。再有就是他那种独特的那种表演方式啊，这人也很风趣。 선생님, 여러 번 연락드렸는데 왜 이렇게 만나뵙기 힘든 겁니까? 자네, 이제 자네 유명 스타가 됐어. 연안송은 나도 즐겨 부른다네. 그동안 뭐라머지르신 겁니까? 강신관도 빠지신 건. 자네를 안 만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어코 찾아왔으니 말을 해주겠네. 다시 만난 선배 혁명가 김산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흔히 따라다니던 꼬리표, 스파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람을 일단 의심하고 본다는 이쪽 풍토를 제도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의심하다니요. 일이 없으니 덕분에 한 달여 동안 난 미국 외신이저와 인터뷰를 했다네.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더군. 태왕산으로 가신다고요? 만나자 이별이군요. 태양산 전투가 치열해. 사실 빨리 가고 싶네. 몸 조심하게. 좋은 음악 많이 만들고. 선생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걱정 말게. 오랜만에 마주한 조선 혁명가 선배 김산이 태양산으로 떠난 뒤 율성은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김산이 떠나는 길에 비밀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선 청년들은, 조선 애국지사들은 이중으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장개석 국민당 계열 아니냐, 불악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고, 국민당 쪽에서는 또 홍군 쪽 스파이 아니냐, 또 그리고는 심지어는 일본 불악지 아니냐. 항일 투쟁의 방법이기도 한데 중국의 그런 그 이데올로기 싸움 때문에 애꿎은 우리 청년들이 희생이 당한 경우가 수없이 많았죠. 서로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지던 그때 조선의 혁명가들은 가장 먼저 의심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국민당 정부의 마오쩌둥에 대한 암살 계획이 드러나면서 율성도 감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건강을 보살필 틈조차 없이 일하던 율성은 김산 처형에 대한 충격과 감시에 지쳐 알아눕게 됩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미안해. 의용군과 함께 태양산 전투에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나야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당신 아직 폐결핵도 완치가 안 됐어요. 우리 의용군들이 태양산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어. 의용군들의 노래도 작곡돼뒀고. 별일 없을 거야. 금방 올게. 정일성은 만삭의 아내를 두고 태양산에서 벌어진 대규모 항일전을 위해 떠납니다. 그의 나이 28이었습니다. 음악가 정일성은 20대 후반에 김산, 닥터 노먼 베순의 위대한 삶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하게 사람을 죽이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서 전장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 하지만 김산은 공산당 조직의 의심으로, 노먼 베순은 국민당의 의료품 차단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서 이념과 탐욕에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음악과 혁명의 길을 가야 했던 정율성. 과연 그는 어떻게 될까요? (2014년) 서울대에 강연을 왔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중 우호를 상징하는 역사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바로 정율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역사로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었던 정율성이 오늘날 두 나라를 이어줄 중요한 인물로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사드를 포함한 여러 군사 외교적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율성을 다시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한국과 중국, 그 소통의 통로일 수 있는 정율성. 그는 생애 후반부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해방을 앞둔 1943년, 정율성은 조선의용군으로 타이양산에 머뭅니다. 그리고 자력갱생 풍의족식이란 이름의 대생산운동에 참여합니다. 这个就是朝鲜义勇军那个舞厅司令员或者是他们的办公的地方。 전쟁이 너무 길어졌고 일본이 독립군 주둔지를 봉쇄하면서 식량난이 극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율성은 직접 황무지를 일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듭니다. 자, 내가 먼저 불러볼 테니 따라들 불러보시오들. 미나리 미나리 돌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돌미나리. 아이고, 왜 이렇게 기운들이 없어요? 자, 활기차게, 힘차게. 자, 다시 갑시다. 시작. 미나리 미나리 돌미나리. 대항산 골짜기에 돌미나리. 태양산 골짜기에 돌미나리. 얼쑤, 좋아요. 동지들, 이 노래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들어본 것 같아. 우리 조선의 도라지 타령을 제가 개사한 거예요, 개사. 그가 조선의용군 부대원들에게 가르쳐준 노래는 미나리 타령이었습니다. 조선 민요 도라지 타령의 가사를 바꾼 노래였습니다. 미나리 미나리 돌미나.
태양산 미나리, 그 우리 그 도라지 타령에다가 이제 가사를 붙였는데 그때 당시는 여성 독립군들도 꽤 있었지요. 이런 분들이 미나리, 고사리, 취나물 이런 것을 뜯어서 이제 그 독립투쟁 전쟁을 할 때 군자금으로 식품으로 쓰기도 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1944년 정율성이 속해 있던 조선의용군은 타이항산에 일부 병력만을 남겨둔 채 연안으로 이동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연안 도심에서 5km 떨어진 이곳 러자픽 마을에서 다시 황무지를 개간하고 악전고투를 한 끝에 17채의 움집과 18칸의 교실을 짓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황무지를 일궈서 혁명의 기지를 만들어낸 조선의용군의 흔적들이 눈물겹게 남아 있습니다. 1945년 2월 5일에는 이곳 연안 인근에 조선혁명군정학교가 세워집니다. 율성은 연안의 이 군정학교에서 조직교육과 부과장을 맡습니다. 고달픈 훈련과 노동 속에서도 연안 군정학교 대원들은 가무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율성은 언제나 연극을 만들고 노래를 준비해 고단한 삶에 활기를 줬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조선 사람 특유의 활력을 그는 일깨워냈습니다. 총을 든 싸움과 일상을 이겨나가는 싸움, 그 두 싸움 모두를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这所学校，他们也学政治，也学军事，但也学文化，也学这个唱歌跳舞，这恰恰说明当时宜安这样一种地方，人们的生活不是枯燥的、乏味的，恰恰反映了这样一个地方是生龙活虎的，生机勃勃的。 1945년 8월 7일, 일본 히로시마 상공 580m 지점에서 세계 최초의 핵무기 원자탄 리틀보이가 폭발합니다. 사흘 뒤 나가사키에 또다시 원자폭탄이 투하되죠. 그 사이 소련군은 남하를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조선의용군에게 최후의 승부와도 같은 전투 명령이 떨어집니다. 임시정부에서는 광복군을 창건을 했고 또 소위 그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용대, 나중에는 조선의용군이 됐습니다마는 의용군이 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군사훈련도 하고 또는 태양산 전투 같은 데서는 일본 팔로군하고 직접 전투를 하고 그랬었죠. 정율성은 결전을 앞두고 조선의용군을 위한 노래들을 또 만듭니다. 여보, 방금 일본 천황이 종전을 선언했어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들어봐요. 各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自力を収集せんと欲しここに終了なる男児親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史と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당신 표정이 좋지 않네요. 뭔가 이상해. 세계평화에 대한 미영 중속 사국에 대한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을 뿐 우리 조선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은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그 선언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미, 영, 중, 소를 향한 메시지만 있을 뿐 수십 년간 항일 전쟁을 해온 조선의 독립군들, 동지들의 숱한 죽음을 뒤로하고 싸워온 조선인들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용군의 역할이 대단히 컸지요. 막상 일제와 전투, 격투는 못했지만 우리 동포들을 보호하고 귀환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다가 해방이 된 1년여 후에 걸어서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남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길이 막힌 거죠. 6km밖에는 못 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38선이 갈려져 버리고 38선이 굳어지고 그래서 도로는 남쪽까지 어렵게 고국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다대수는 북쪽에서 머물게 된 거죠. 조선의용군과 조선혁명군정학교 대원 400여 명은 1945년 9월 연안을 떠납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을 향하는 먼 길을 나선 것입니다. 1933년에 고향을 떠나왔으니 12년 만의 귀향길이었습니다. 장제스는 장제스대로 아주 친국민당 정권이 나중에 해방된 한반도에 세워지기를 바랐고 그거는 김구가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다 해서 적극 지원하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 쪽에서도 바로 자기들과 국경을 이을 여기 한반도에 뭐 미국 친미 정권이라 이런 게 들어오면은 곤란하죠. 또 뭐 국민당하고 연결이 뭐 굉장히 강한 김구 같은 분이 들어가서 정권을 잡아도 자기들은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결국은 자기들과 같이 행동해온 조선이용군이면서 연안 쪽에서 같이 활동해온 중국 공산당원도 일부 있었어요. 조선 중에는. 그들이 들어가서 남북 가릴 것 없이 한반도에 새로운 정권을 세워주고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면 가장 좋다라고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가까운 인적 자원들을 가급적 희생을 한 면이라도 덜 시키고 잘 보존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연안에 계속 묶어두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커요. 공연히 나가서 총알 뭐 맞아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할 거 없이 여기 가만히 좀 있다가 나중에 큰일 날 때 좀 해달라 이런 뜻이죠. 해방이 됐으니 응당 고국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중국에서 항일 투쟁을 하기 위해 국민당 혹은 팔로군과 손을 잡았던 독립투사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비극이 닥칩니다. 당시 팔로군 소속이었던 이들은 군의 명령에 따라 일제 잔당을 소탕하는 소임을 맡습니다. 또 일부는 조선 땅을 목전에 두고 소련군의 입국 불허 조치로 인해 고국 땅을 밟지 못합니다. 정일성도 우여곡절 끝에 1945년 12월에야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38선이 가로막힌 뒤였습니다. (38선을) 넘지 못하고 황해도 해주에 정착한 율성은 음악 전문 학교를 열고 열악한 북한에서 음악 교육을 시작합니다. 항일 투쟁을 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았고 중국 혁명가인 정설송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율성이 남한으로 돌아오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지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일 전선에서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총뿌리를 겨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전에 공산당을 거부한 자유민주의 지식인들이나 종교인 음악으로 조국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에게 조국의 분단, 정치적 숙청 과정은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조국의 분열상을 보며 그는 북한을 떠나 아내의 조국인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으로 간 이후 정일성은 특히 소수민족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남의 땅에 깃든 소수민족. 그들에게 어떤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통합,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국가통합, 사회통합을 위해서 각 소수민족들을 어떻게 중국의 하나의 국민으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요. 따라서 소수민족들의 문화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학자들을 파견해가지고, 그럼 거기에는 언어도 있을 것이고, 또는 생활 양식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음악, 미술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조사를 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율성에 관심을 가졌다라면 그런 것에서 조사된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1952년부터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기 전인 1963년까지 그는 쓰촨, 헤이룽장, 저장과 윈난 등지를 돌면서 그들의 민요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창작을 합니다. 강위의 노래, 평화의 비둘기, 홍알령 위에 눈꽃 날리네, 바다 고기잡이 노래, 망부온 등이 대표적인 곡이었습니다. 대중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희로애락을 노래에 담으려 했던 자세는 혁명기 때부터 한결같이 지켜온 그의 창작 원칙이었습니다. 学民歌，学习民歌，学民间的音调，你不能写出都是一个味儿的。北方是北方，南方是那个各个地方呢，他都去学，他也去采风。郑立成同志对深入生活这点上是非常好，就说要深入生活，去了解人民的生活。你有了这些反应，你再反映在你的创作上、你的作品上。这个郑立成同志也是积极地贯彻了文艺座谈会讲话的精神。 하지만 중국 대륙에 문화 대혁명의 바람이 불면서 그에게도 고난이 닥칩니다. 음악가에게 창작 금지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홍위병들은 정율성의 원고와 악보를 수색 압수했습니다. 그의 많은 자료들이 이 과정에서 유실됩니다. 그는 창작을 접고 강가에 나가 고기를 잡는 일로 소일을 합니다. 창작을 못하는 상황은 아마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조선은 나를 중국 사람으로 여기고 중국은 나를 조선 사람으로 여긴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사냥이나 하고 살았으며 목숨을 건 전투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음악.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버티게 해준 음악. 음악을 금지당한 그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바탕 거친 회오리와도 같은 문화 대혁명이 지나고 나자 정율성은 다시 창작에 몰입합니다. 그는 나이도 잊은 채 강행군을 합니다. 밤을 지새고 식사도 걸러가며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창작열을 불태우던 그에게 병마가 찾아옵니다. (1976년) 베이징 인근 운하로 낚시를 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입니다.
미국의 강가에 쓰러진 채로 그의 파란만장했던 생은 끝이 났습니다.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고향 땅에 돌아오지 못한 채 말입니다. (2015년 9월 3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 이날 행사에서는 총 30곡의 기념곡이 연주됐습니다. 그중 3곡이 바로 정율성의 노래였습니다. 조선의 흙이 나를 만들고 중국의 광활한 대지가 나를 키웠다. 정율성이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향 광주로 돌아오지도 못했고 우리의 음악사 속으로 편입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 우리에게 완전히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살았던 시대를 오늘의 눈으로 재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의 국경이나 이념은 그가 살았던 시대와는 너무나 달라졌는데도 말입니다. 정율성의 노래가 국경도 이념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의 역사만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의 음악을 다시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이유입니다.